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23쪽을 보면은 재무상태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재무상태표가 뭔지를 보기 전에 잠시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디 좀 펴주시느냐면은 113쪽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113쪽. 작년에는 원래 이거 맨 앞에도 집어넣고 암기를 첫날부터 이제 암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책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계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설명을 드린 내용이 맨 앞에서 뭔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해관계자라는 표현을 설명드리면서, 이해관계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재무정보이용자. 왜? 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은 그 기업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해보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기업과 관련된 정보들은 대부분 돈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보를 재무정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다른 말로 재무정보 이용자. 그런데 여러 가지 재무정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는 정보 제공 수단이 되는 것, 우리는 그걸 재무제표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재무정보 이용자, 다른 말로 재무제표 이용자. 이제 회계 강의하면서 첫 설명드릴 때 이해관계자, 재무정보 이용자, 재무제표 이용자 같은 말이라 그랬거든요. 자, 이때 재무제표는 뭐냐? 국제회계 기준에 보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보를 제공할 땐 반드시 이거만큼은 일정한 양식에 의거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규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규정해 놓은 것, 우리 그걸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 맨 아래 113쪽 맨 아래 재무제표의 개념 해놓고,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자, 여기서 말하는 재무상태란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자본이 얼마인지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고, 그 뒤에 재무성과를 이렇게 나왔는데, 재무성과가 뭐예요? 손실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때 손실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면은 다른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이익을 계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은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 재무성과는 손실 또는 이익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 우리 이걸 재무제표라고 하는구나.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읽으셔야 되겠고, 이때 2번에 보니까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하고 뒤로 넘어가 보니까, 전체 재무제표의 종류가 땡글뱅이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어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앞에 보니까 기말 또는 기간,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뭐 기말이니 기간이니 요 말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거는 애써서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니까 기말, 기간을 빼고 읽으면 이렇게 되네요. 재무제표의 종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라고도 하고요,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계산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다음 중 전체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하고 나오면은 지문에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나올 수도 있고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타가 났네. 저는 이제 원본에서 이거 사이뛰기를 안 했는데
뭐냐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기간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자 뒤에다가 제가 원래는 원본에는 사이뛰기를 안 해서 보냈었어요. 왜냐하면 국제회계 기준에 사이뛰기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험에도 사이뛰기 안 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 편집을 하시는 분이 이게 한글 맞춤법에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이뛰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계산서, 다른 말로 포괄 손익계산서 같은 말인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같은 말인데 추후로는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제회계 기준이 엄청나게 많은 국제회계 기준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국제회계 기준 중에서 딱 하나,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나와 있고 다른 모든 기준서에는 전부 다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나와 있어. 따라서 다음 중 전체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때는 지문에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주어질 수도 있지만 추후로는 그냥 말을 할 땐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을 때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읽을게요.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전기에 관한 비교 정보, 회계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리하는 경우 전기 기초재무상태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국제회계 기준에서 규정한 7가지의 재무제표의 종류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회계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리하는 경우 전기 기초재무상태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한 번 나왔던 게 아니라 이 각종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그 아래 예제 7번처럼 나오는 거죠.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건 기출문제를 그대로 집어넣은 건데,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제조원가명서서 이렇게 나왔네요. 답은 몇 번이 될까요? 5번 되겠죠? 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또는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또는 다음 주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 외우려고 노력만 하시면 돼요. 왜? 시험 끝날 때까지 수백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들 얘기니까. 그 중에서 오늘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쪽 다시 원위치 하시고요. 결론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재무상태표란 전체 재무제표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후로는 이제 강의할 때 이걸 약자로 표시를 합니다. 원래 이제 약자는 제가 볼 땐 SF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는 회계학자들도 옛날엔 BS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BS 이렇게 표시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BS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굳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어떤 시험에서도 뭐 재무상태표를 약자로 무엇이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고 또 암기를 해야 되는 것만도 아니야. 왜냐? 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자, 재무상태표를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쓸 거니까 또 오늘 밤새 가면서 재무상태표는 BS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 시험에 영어로 나올 만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있어요? 첫날 배웠던 FVPL, FVOCI, AC 요것밖에 없어요. 회계 끝나는 그날까지. 시험에 나올 만한 영어는. 어쨌든 재무상태표는 추후로는 약자로 BS라고 표시를 하겠다. 말 속에 뜻이 다 있죠. 재무상태표는 뭐냐? 재무상태를 적는 표예요. 한마디로 자산, 부채, 자본을 적어주는 표라고요.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땡글뱅이 1번에.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정태적 보고서이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금방 지울 건데, 재무상태표는 뭐냐 그랬더니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거 설명을 드릴 때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일정 기간의 재무성과, 이렇게 말할 건데, 자, 여기서 재무성과라는 건 뭘 말하는가? 손실 또는 이익을 의미하는 걸 알았죠. 그럼 그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했다? 손실이 얼마냐, 이익이 얼마냐를 계산하려면 다른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손실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자, 이 재무상태표가 끝이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익과 비용을 설명드릴 건데, 그때는 이제 수익과 비용을 정식 정의를 외울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을 했네요. 수익이 뭐냐? 번 돈이다. 지난주까지는. 그렇죠? 비용은 벌기 위해 쓴 돈이다. 그럼 흔히들 얼마 벌었느냐, 얼마를 썼느냐를 물을 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봤다고 쳐요. 얼마나 버세요? 또는 얼마씩 버세요? 이렇게 물었다고 쳐요. 얼마씩 버세요? 질문했어. 그래가지고 뭐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3억씩 번다 라고 솔직히 얘기했어. 얼마씩 버세요? 3억씩 번다. 여러분,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3억씩 벌면 많이 버는 거예요? 많이 번다. 적게 번다. 10년에 3억인데 10년에 3억.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죠. 결론은 뭔 얘기냐면은,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쓰느냐 성과를 계산할 땐 반드시 기간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나 자, 너희 집에 재산이 얼마야? 이렇게 물을 땐 뭐라고 말을 해? 오늘 현재의 재산은 얼마? 올 1월 1일 현재의 재산은 얼마? 그렇죠? 작년 12월 말 시점의 재산은 얼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재무상태 앞에는 반드시 시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보니까 정태적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태적 보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정지된 상태예요. 한마디로 이건 시점 정보를 나타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추후 시험에는 1번 지문이 자주 나올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쉽게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죠. 재무상태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오잖아요. 1번 지문을 가지고도, 지금 여기 써 있는 1번을 가지고도 2개의 지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뭔 말을 뭐로 바꿨어요? 시점을 기간으로 바꿨죠? 틀렸죠. 재무상태표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역시 틀렸죠?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정태적 보고서예요. 자, 이때 맨 끝에 보고서라는 말이 나온 건, 보고서가 뭐예요?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죠. 재무제표 중에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정태적 보고서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이 소유하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경제적 의무인 부채,
소유주의 지분인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들어볼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미리 말했잖아. 재무상태표는 한마디로 자산, 부채, 자본을 적으라고.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재무상태표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경제적 의무인 부채, 소유주의 지분인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지금 읽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게 있네요. 자산이 뭐야? 짧게 정의를 내려라. 그럼 앞에서는 이제 자산을 갖다 말할 때 이렇게 했어요. 자산이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다 합쳐서 자산이라고 한다. 자, 국제적 기준에서는 자산의 정의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제적 기준상의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자산을 가장 짧게 정의를 내려 하면은 자산은 경제적 자원, 부채가 뭐야? 그럼 경제적 의무, 자본이 뭐야? 그러면 소유주의 지분. 따라서 재무상태표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경제적 의무인 부채, 소유주의 지분인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거기 보니까 이제 1번부터 땡글뱅이 1번부터 땡글뱅이 5번까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잊지 말고 반복해서 꼭 보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면 땡글뱅이 2번, 그리고 이제 땡글뱅이 3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맨 끝에 뭐니까? 사용하고 있지만 하고 나온 거 있죠? 그 뒤에 있는 거 끝까지 밑줄 그으셔야 돼요. 뭐라고 나왔는가?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에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온 거 있죠? 그거.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땡글뱅이 5번. 이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무상태표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경제적 의무인 부채, 소유주의 지분인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엔 3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근데 사실은 이건 재무상태표만이 아니라 모든 재무제표의 양식은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절대로 두 번 다시 볼 일은 아니고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보고식과 계정식으로 구분되는데, 자,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이제 현실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이번 기초 강의에서는 기초 요 자체만으로 좀 뭐라 그럴까 실질적인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을 강의하려다 보니까 앞에 서론을 빼고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한 가지 표현만 살펴보겠습니다. 책은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그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험과는 관련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가끔 한 번씩 들어보는 용어가 복식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책은 볼 필요 없습니다. 복식북이 할 때 요 북이라는 건 뭐냐? 원래는 장부를 기록한다라는 의미에서 부자, 장부를 기록한다라는 표현에서 부자와 기자를 써서 북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럼 기업에서 장부를 적는 이유는 뭐냐? 정보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장부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앞에 복식이라고 나왔는가? 모든 장부를 기록할 때 반드시 복식으로 기록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복식이란 뭐냐? 우리가 흔히들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단식 경기는 뭐예요? 1대1로 싸우는 거죠. 복식 경기는 뭐예요? 둘 이상 편먹고 싸우는 거죠. 결론은 복식북이란 모든 걸 적을 때 두 군데다 나누어 적어라 라는 의미에서 복식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회계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건데 이 회계는 복식북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두 군데다 나누어 기록하는데 어떻게 나누는가? 모든 걸 적을 땐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복식북이란 말의 의미는 모든 걸 기록할 땐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복식국이란 말이 생겨났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말하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니 도대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야? 따질 필요 없고요. 얘가 원인이면 얘가 결과가 되는 것이고, 얘가 원인이면 얘가 결과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뭔 얘기냐? 모든 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기록하라는 의미인데, 다만 회계상에서는 또는 부기상에서는 왼쪽을 부를 땐 반드시 차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른쪽을 부를 땐 대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반드시 모든 걸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적는다라는 의미에서 복식국이란 말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필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집에 가서 또 밤새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외울 필요도 없는 이유는 매일 강의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들 얘기니까. 저는요, 도대체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고 이게 자꾸 헷갈려요. 이런 분들은 시험 보러 가실 필요 없어. 왜? 그분들은 자기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따질 필요는 없고요. 자, 어쨌든 조금 전에 읽기를 3번에 뭐라고 나왔는가?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보고식과 계정식으로 구분되는데, 저를 잠깐 보세요. 사실은 이제 재무상태표만이 아니라 회계상의 모든 재무제표의 양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필기하세요 하는 거 아니면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했어서 보고식이라는 게 있고 계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재무제표 양식은 보고식과 계정식. 이때 보고식은 뭐냐? 차변, 대변의 구분이 없이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 쓰는 양식을 보고식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계정식이란 건 뭐냐? 모든 양식을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 T자 양식으로 표시하는 것, 우리 이걸 계정식이라고 말하고, 흔히들 회계상에서는 요 T자라는 걸 아주, 회계에서는 모든 웬만한 계산 문제는 전부 T자 하나로 다 해결을 해요. 바로 이 T자를 부를 때 계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T자를 그리는 이유, 여기다 줄을 쭉 긋은 이유는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써 내려가라는 얘기고, 가운데다가 갈라놓은 이유는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 쓰는 양식은 보고식, T자 양식으로 그리는 양식은 계정식.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강의할 때 공부하다 보면은, 자, 요게 무슨 자예요? 그럼 T자 그러면 안 돼. 이게 뭐예요? 그럼 계정 그래야지. 오죽하면 알파벳도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읽어요. 요거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회계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 O, P, Q, R, S, T, U 이러죠? 회계 공부하는 분들은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O, P, Q, R, S, 계정, U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계정이라는 거예요. 계정. 자, 이론상의 양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 양식은 누구를 위한 양식이니까?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양식이죠. 왜? 오늘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서 아저씨 대변이 뭐예요? 그럴 때 내 대변은 오른쪽입니다. 이런 분들은 회계 좀 하는 분이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저씨 대변이 뭐예요? 그럼 미친 사람인 줄 알죠. 그러니까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구분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양식은 보고식, T자 양식은 계정식이야. 그렇다면은 재무제표만이 아니라 모든, 재무상태표만이 아니라 모든 재무제표는 보고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가, 계정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은 정답, 그런 규정 없다가 정답입니다. 2010년도 13회 시험부터 국제회계균을 적용한 시험을 이미 출제가 되고 있고요. 국제회계균에서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는데도 아직까지도 강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여러분, 이거는 무슨 식으로 작성해야죠?
보고식 다시 무슨 식? 이걸 왜 암기하고 하는지 몰라. 미친 거지. 그 사람들은 국제회계 기준이 뭔지 한 번도 뒤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국제기준에서는 보고식과 개정식 둘 중에 뭐로 표시를 하라고 나와 있는가? 그런 규정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보고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 개정식은 뭐냐면 학습용이고 강의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개정식으로만 공부를 합니다. 왜? 개정식을 알면 보고식은 저절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양식은 개정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재무제표의 양식은 보고식과 개정식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고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학습용으로는 개정식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왔는가?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에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래요. 잠시 후엔, 자, 이제 요거 지울게요. 요거 외워야 될 하등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니까 또 외우실까봐 잽싸게 지우고,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 T자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잠시 후에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개정식에서는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부채와 자본을 대변해 줬고, 자금의 운용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은 차변에 적는다.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부채와 자본을 대변해 줬고, 자금의 운용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은 차변해 줍니다. 어저께 이제 모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배우시던 분 중에서 평균 점수 97.5점짜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저께 새로 들어온 정보, 채점을 잘못했대요. 진짜 평균 점수는 민법 100, 시설 97.5, 회계 97.5, 평균 98.33. 이렇게 맞은 사람도 부채와 자본이 의미하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보장 못 하겠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어떤 분은 그러더만 강의할 때 저는 회계시험을 100점 맞아요.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그분 절대로 90점 못 넘거든요. 근데 강의하는 데 데리고 저는 100점을 맞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회계는요, 보장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민법 강의하는 분, 회계 강의하는 사람이 저 있고, 시설 강의하는 사람이 요 준비 땅 하고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누가 먼저 딸까? 가장 확실하게 유리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이분이 1위입니다. 왜 1위냐? 민법은 100점이 보장이 돼요. 민법 강의하는 분들은 100점이 보장이 돼요. 왜? 어차피 법조문이나 판례는 한계가 있으니까. 2위가 누구냐? 2위는 회계입니다. 못해도 제가 설마 아무리 못 맞아도 97.5점 못 맞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100점은 자신 없어요. 3위가 누구냐? 이거야. 시설.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실력 좋은 분도 95점 맞을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거요. 느낌상 강의하는 사람은. 근데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험생이 98.33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분은 언제부터 열심히 했는가? 최소한 2코스가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공부 방향을 설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민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회계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시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으니까 두 코스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자신만의 노트 만들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 지금부터 지나치게 열심히 공부하면은 오버페이스가 됐어요.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배운 정도만 이렇게 일주일 내내 복습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하는가? 오늘 가셔서 막상 배운 거 보면 별거 없거든. 뭐 배웠지? 한 번만 읽어봐. 내일 가서 어제 뭐 배웠지? 또 한 번만 읽어봐. 내일 모레 가면 그저께 뭐 배웠지? 한 번만 읽어봐. 잽싸게 책 넘기듯이 세 과목을 다 7번씩 복습을 하는 거죠. 그것만 지켜도 고득점합니다. 자, 어쨌든 지우고,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이걸 왜 썼는가? 그 97.5점을 맞은 분도 이거 잘 몰라요. 알면은 도움이 되고, 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부채와 자본은 자금 조달의 원천이다. 자산은 자금의 운용 상태다. 이해가 안 간다면 재방송 또 하지요. 제가 집에서 3만 원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순수한 내 돈입니다. 오다가 옆집에서 7만 원 빌려왔어요. 이거 빌린 돈입니다. 그 결과 나는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1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상품도 사놓고 건물도 사놓고 토지도 사놓고 자동차도 사오고 기계도 사오고 뭐 비품도 사오고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가 사채와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예금을 하기도 하고 남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남는 돈은 금고에다 현금으로 보관했다. 바로 이거 다 더한 게 얼마일까? 요거는 얼마라고요? 아니 1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요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남는 거는 금고에다 집어넣었다. 그럼 요 다 더한 게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결론은 요 자산 10만 원은 남한테 빌린 돈 7만 원과 순수한 내 돈 3만 원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부채와 자본은 자금 조달의 원천이고 자산은 자금의 운용 상태. 그거 먼저 한번 볼게요. 어디 나왔는가? 4번에 나왔네. 개정식은 모든 요소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변에는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고 차변에는 자금의 운용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을 기록한다. 알면은 좋지만 몰라도 이거는 알아야 돼. 결과적으로 수시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산은 어느 쪽에 적는 건가? 요 그럼 차변. 부채는 어느 변? 대변. 자본은 어느 변? 대변. 이게 고향이야. 자기 고향. 자산의 고향은 무조건 차변입니다. 부채와 자본의 고향은 무조건 대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회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회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는 척 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요. 아, 나 말이야 한때 회계 좀 잘했는데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 뒤에 보면 이제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거든요. 저 강의는 안 할 건데 왜 강의 안 하냐고요? 시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왜 써놨냐고요? 책이니까. 강의는 안 해요. 근데 공부할 필요도 없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집에 가서 연습을 해. 연습을 하고 뭐 사무실 가서 연습을 해. 그러면 주변에서 아는 척 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탁 쓰면은 와서 한다는 소리야. 이 사람아. 이렇게 작성하면 어떻게 해? 보고식으로 연습을 해야지. 그럴 때는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자산 탁 쓰고 부채 쓰고 자본 쓰고 그러면은 그분이 다시 아는 척 하실 거예요. 어허, 이거 배열의 원칙이 틀렸네. 이거는 밑에다 쓰고 이거는 위에다 쓰고 요건 밑으로 내리고 더 밑으로 내리고 뭐 아는 척을 해. 그러면 그때 한마디만 던지시면 돼요.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에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보고식으로 해도 되고 개정식으로 해도 되고 이걸 먼저 쓰고 저걸 나중 쓰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3번의 맨 끝에 밑줄 치라고 한 부분이죠.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에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자,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딱 그려놓고 여러분, 자, 여기다 자산 쓰고 여기다 부채 쓰고 여기 자본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려놓은 거 요거. 요 지금 뭐 그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할 거죠? 틀렸어요. 이거 재무상태표 아니야. 재무상태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위에 재무상태표라는 명칭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아직도 이게 재무상태표가 아니야. 반드시 왼쪽 맨 위에 여기다가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이름을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뭐가 들어가는가? 보고기간 종료일이 반드시 표시돼야 돼. 자, 이때 시중에서 또 강의하는 사람들 요거 말 맘대로 바꿉니다. 여기다 재무상태표일이니 보고기간 말이니 결산일이니 다 틀린 말이에요. 오로지 이 표현밖에 안 돼.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만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오른쪽 맨 위에는 이렇게 반드시 모든 재무제표 신문 공고를 보면 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뭐라고 나왔는가? 단위 해놓고 원. 뭔 얘기냐? 반드시 보고 통화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원인지 달러인지 유로인지 페소인지 위안인지 프랑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요 반드시 단위가 표시가 돼야 돼. 왜?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거기 있는 숫자를 전부 다 구구절절 다 쓰다 보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숫자 읽기가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규모가 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공을 3개 또는 6개를 생략해서 표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생략하지 않았다. 그때는 여기다 단위, 원 이렇게 쓰면 되고, 공을 3개를 생략했다. 그때는 여기다 단위, 천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고, 6개를 생략했다. 단위, 100만 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1000원 또는 100만 원 단위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또 질문 들어오네. 그러면요, 4개를 생략할 때는요, 2개를 생략할 때는요, 7개를 생략할 때는요, 20개를 생략할 때는 막 질문 들어오는데 필요 없어요. 왜? 국제회계 기준은 오로지 그 정도 규정밖에 없으니까. 1000원 또는 100만 원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요 규정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공은 3개를 생략해도 되고 6개를 생략해도 된다. 바로 이것이 재무상태표입니다. 명칭, 회사명,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가 반드시 표시돼야 된다. 이게 어디 나왔는가? 5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거기 보니까 5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재무상태표에는 명칭, 회사명,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통화 금액 단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옆에다가 화살표하고 이렇게 거 쓰세요.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필수적 기재사항. 자,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것들이 이제 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까지 또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거. 아까 이제 전체 재무제표 외워야 된다 그랬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회계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리하는 경우 전기 기초재무상태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전체 재무제표 중에 딱 하나.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보고서예요. 재무상태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무제표를 동태적 보고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경우는 여기다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가지만 다른 재무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고기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괄손익계산서 강의할 땐 이렇게 말하죠. 명칭, 회사명, 보고기간,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면 자, 거기 보니까 재무상태표의 양식이 나와 있고 문제가 약간 나와 있네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거나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은 되실 겁니다. 하지만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다만 자, 저를 보실까요? 요것도 이제 지우고 자, 우리가 여러분 자본이 뭐라 그랬어요?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라 그랬죠. 그걸 이제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네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회사에서 부채는 그대로인데 부채는 변함이 없는데 자산만 증가했어. 그럼 이 기업의 자본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본은 증가하겠죠? 반대로 자산이 그대로인데 부채만 감소하면, 자산은 변함이 없는데 부채만 감소하면 자본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숫자 써놓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산이 그대로인데 부채만 줄어들면 자본은 증가하는 거죠.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죠. 반대로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산만 감소하거나 자산이 그대로인데 부채만 증가하면 자본은 감소하는 거죠. 이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 기업에서 자본이 변하는 자본의 변동 요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본은 어떻게 변하는가? 물론 사실은 자본이 변하기 위해서는, 책은 아직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본이 변하기 위해서는 자산이나 부채가 변해야만 되지, 자산, 부채 변동 없이 자본이 변할 수는 없어요. 부모 없이 자식이 태어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산, 부채의 변동이 없다면 자본도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자본의 변동 요인이 아니라 자산, 부채의 변동 요인이 되겠지만, 자산이나 부채가 변하면 저절로 자본도 변하는 거다 보니까 결론을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본의 변동 요인. 자, 기업의 자본의 변동 요인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에 의해서 자본이 변할 수도 있고, 지난주에 설명드리기를 자본 거래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기업이 있고, 그쵸? 여기 소유주 또는 주주 또는 지분 참여자가 있을 때 이렇게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 우리 이걸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에 의해서도 자본이 변할 수가 있고, 경영 활동의 결과, 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본이 변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본이 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자본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데,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데, 자, 언제 자본이 늘어나는가? 소유주가 기업에다가
투자, 출자. 지분 참여를 위해서 투자, 출자를 하면 기업의 재산은 늘어나겠죠. 반대로. 자, 주주에게서 출자받은 이 자본을 이용해서 경영활동을 할 것이고, 기업은 경영활동의 결과 돈을 벌었다.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주주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기업의 재산을 나누어주면 자본은 감소하겠죠. 자, 지금 제가 뭐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드디어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수익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수익과 비용의 정의,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요거 공부하는데, 아주 이 기본적인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저 뒤에 앉은 분, 아까 누구 다녀갔죠? 제 강의 평생 학원 모의고사 볼 때 100점을 맞은 분은 그분이 한 분이야. 그분. 근데 첫 해는 공부를 안 했어요, 사실. 합격률이 엄청 높았었는데 꽤 많은 분이 붙었는데 그분은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회계도 과락이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회계 점수가 안 좋았어. 근데 이제 그 이듬해 딱 되니까 안 되겠다 싶었더니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아주 좋기도 엄청 좋죠. 그러니까 그 이듬해부터 열심히 공부하는데 2월달 딱 되고 나니까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대한민국의 웬만한 강사들하고 줄 세워놔도 상위권 안에 들겠더라고. 지금 안 될 거야. 지금 가서 잊어버리면 다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뭐 언니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면 다 잊어버렸어 지금. 제 강의할 때 전체 회계 점수로서 최고 실력자 중에 한 명 이제 그런 분인데 바로 이런 기초가 튼튼해서 그래.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얘가 수익이고 얘가 비용이야. 이걸 말로 다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수익이란 이 시간에 요거까지 수익의 정의, 비용의 정의까지는 외워야 쉬는, 휴식 시간 드립니다. 수익이란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의 증가나 부채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수익의 정의가 돼. 근데 이거를 얘는 수익이 아니고 얘만 수익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맨 앞에 경영활동의 결과 했으면 요것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강조하려고 붙여놓은 말이 지분 참여자의 출자분을 제외한 것이다. 수익의 정의 좋은 줄 알볼게요. 수익이란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의 증가나 부채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지분 참여자의 출자분을 제외한 것이다. 한 번만 더. 수익이란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의 증가나 부채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지분 참여자의 출자분을 제외한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수익이란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의 증가나 부채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지분 참여자의 출자분을 제외한 것이다. 그럼 비용의 정의도 만들 수 있겠네요. 비용이란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의 감소나 부채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액을 제외한 것이다. 그냥 외우면 말이 안 머릿속에 안 들어갈 거요? 그래서 이걸 필기한 거예요. 그럼 시험엔 어떻게 나오는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읽은 것 중에서 증가 또는 감소라는 말을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죠. 지분 참여자의 출자분을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사기를 친 적이 있더라.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나와 있는가? 26종 맨 아래. 26종 맨 아래. 자, 지금 이 필기는 26쪽 중간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되겠고, 자, 수익이란 해놓고 이렇게 나왔네요.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의 증가나 부채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지분 참여자의 출자분을 제외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비용의 정의는 어디에 나와 있는가? 27쪽 땡글뱅이 1번 이렇게 나왔네요. 비용이란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의 감소나 부채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액을 제외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자 보세요. 오늘 끝날 때 질문하니까, 자, 질문하면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우리가 기업에서는 흔히들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되는 현상을, 여러분 자산이 증가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부채가 감소하면 부채가 감소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되는 현상을 경제적 효익이 증가했다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되는 현상을 경제적 효익이 감소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 것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경제적 효익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자, 그 아래 보니까 수익 또는 비용의 정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땡글뱅이 2번. 26쪽 땡글뱅이 2번.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한마디로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또는 부채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경제적 효익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나 부채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저 어느 쪽 보세요 하면 다 알잖아요. 이렇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오른쪽 보지 마시고 왼쪽만 보시고 26쪽 땡글뱅이 2번에 보고, 혹 27쪽 땡글뱅이 2번엔 뭐라고 나왔을까? 말 만들어 볼까요? 말 만들어 보세요. 시작.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또는 부채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우리 27쪽에 2번까지 읽어봤습니다. 시험에는 1번식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었고 2번식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1번도 수익 또는 비용의 정의고 2번도 수익 또는 비용의 정의지만 기억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3번.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수익이 생기려면 반드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비용이 생기려면 반드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는가? 3번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의 인식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은 27쪽 땡글뱅이 3번에 뭐라고 나왔을까? 26쪽만 보고 27쪽 3번에 뭐라고 나왔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결과적으로 비용의 인식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 증가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말 만들 수 있죠? 자, 그게 시험에 나올 표현들입니다. 이때 27쪽. 올해는 책을 지나치게 두꺼우면은 좀 보기가 부담이 가서 4번은 원래는 이게 지문이 2개가 있어서 별개의 지문인데 시험에는 그게 항상 묶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놨는데 4번 보니까 이렇게 났어. 수익. 자, 광의의 수익의 정의에는 수익과 차익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회계 공부하면 차익이라는 표현도 들어보기는 들어보는데 차익의 정의나 수익의 정의나 똑같습니다.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그 아래 보니까 이렇게 났네. 수익은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며 차익은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외의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수익은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지만 차익은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외의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체계라는 게 있어요. 개념체계. 개념체계라는 게 뭐냐면은 이 회계와 관련한 이론을 체계화시킨, 뼈대를 잡아서 체계화시킨 그런 것들을 할 때 나중에 이제 개념체계라고 별도로 공부할 건데 바로 그 개념체계에서는 수익과 차익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참 강의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계륵 있잖아, 계륵. 먹자니 먹을 것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강의를 하면서 억울한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거 강의할 때가 제일 억울해. 왜 억울하냐? 이런 거는 억울하지가 않아요. 왜? 이거 하나를 알므로 해서 다른 걸 공부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요 땡글뱅이 4번 있죠? 바로 책, 요 단원을 제외한 그 어떤 곳에서도 2번 다시 살펴볼 내용이 아니야. 앞으로는 차익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강의하세요? 얘가 바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한 게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때는 요 지문에 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정도씩 출제가 될까 말까 바로 그 문제에서 나오는 지문이니까. 그래서 알아야지요. 근데 왜 억울해 하냐고요? 여기서 배우고 2번 다시 안 볼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요 페이지 읽을 때만 그 내용을 읽을 거예요. 수익은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 차익은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외의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책에서는 수익과 차익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똑같은 내용이 27쪽에도 나와 있죠. 27쪽 하단 4번 해보니까 맨 아래 4번에 광의의 비용의 정의에는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뭔 얘기예요? 비용은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비용뿐만 아니라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외의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차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차손도 비용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난척하느라고 야 차익과 비용의 차이 좀 설명해봐. 그러면은 똑같아. 이렇게만 말하면 돼. 근데 그 사람이 더 아는 척하면 요 얘기만 하면 되죠. 비용은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지만 차손은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외의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봐. 그러면은 개념책에서는 비용과 차손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공부하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타가 났어. 27쪽에 보니까 이 편집하는 분이 이걸 안 봤네. 땡글뱅이 1, 2, 3, 4 나왔죠. 그쵸? 그 뒤에 원래 5번이 나와야 되는데 6번이 나왔죠. 왜냐면 올해 책을 쓰면서 좀 편하게 하려고 2개 지문을 한 곳으로 묶다 보니까 번호를 바꾸는 걸 착각을 했네. 그냥 넘어갑시다. 이 책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26쪽 1, 2, 3, 4
그리고 27쪽 1, 2, 3, 4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밖으로 그 뒤에서부터 설명드리기로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